옛날 중부 지역에 사는 한 젊은이가 경상도 지방으로 장가를 갔다. 첫날 밤에 장모가 술상을 차려 신방에 넣어주고는 이튿날 아침 자고 나온 사위에게 위례적인 말로 어젯밤 넣어준 술상이 보잘것없었지만 좀 먹고 잤냐며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넣어준 종것 좀 하고 잤는가? 이 말에서 종것이란 첫날 밤에 넣어준 술상을 두고 하는 말로서 별로 잘 차려지지 않은 음식이란 뜻이며 좀 하고라는 표현도 술과 음식을 좀 먹고라는 뜻으로 모두 경상도 지역에서는 보통 겸손하게 자기 것을 낮추어 하는 말로 쓰이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 말을 중부지방에서 간 사위는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종것이란 말은 보잘것없이 생긴 내 딸, 즉 신부로 알아들었고 좀 하고를 밤새 잠자리를 몇 번 했나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그래서 사위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예, 장모님, 세 판을 하고 잤습니다. 즉 밤새 신부와 3번 잠자리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었는데 장모는 사위가 매우 어리석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으로 여기고 언짢아했다. 그래서 장모는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오히려 우리 돌금부보다 못하구먼. 이것은 사위가 집에서 일하는 돌금부라는 종보다 더 어리석다고 한탄한 말이었는데 이 소리를 들은 사위는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었다. 즉 밤새 3번 했다는 말에 대해 겨우 그것밖에 못했으니 정력이 너무 약해 돌금부보다 못하다고 꾸짖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사위는 화를 내면서 꿇어앉아 항의하듯 말했다. 그 돌금부란 녀석이 어떤 영악한 놈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위는 10여일 동안 몇백 리 길을 와서 지친 몸으로 짧은 밤에 내리 3판을 했으면 장한 것이지 그게 어찌 부족하단 말입니까? 이에 장모는 크게 놀라 다시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더라 한다. 어느 한 마을에 자식들과 함께 사는 호라비가 있었다. 큰딸이 이제 16 나이라 곧 시집을 보내고 나면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 재혼을 하려 해도 호라비의 나이가 많아 마땅한 재혼처를 구할 수가 없었으므로 과부를 하나 보쌈해서 업어올 작심을 했는데 마침 아랫마을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랫마을의 과부는 도처에서 노리는 보쌈꾼들에 대비하여 밤이면 식칼을 베개 밑에다 놓고 자다가 남자들이 들어오면 칼을 휘두르기도 했고 때로는 고춧가루 주머니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방문으로 들어오는 남자의 면상에 뿌려 눈을 뜰 수 없게 해서 재채기만 하면서 되돌아가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사나운 여인으로 널리 소문이 나 있었다. 과부는 이렇듯 대비를 하였으나 피로하여 매일같이 이렇게는 할 수 없는지라 어느 날 꾀를 내어 친정에서 20살이 되었어도 가세가 비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남동생을 집에 데려다가 자기 방에서 재우고 과부는 뒷방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호라비는 마을 청년 며칠 청하여 술을 먹이고 아랫마을 과부를 보쌈에 오게 했는데 청년들은 과부집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과부에게 큰 이불 호청을 둘러씌워 둘둘 말아 업어와서는 호라비 집 안방에다 내려놓고 모두 돌아갔다. 호라비가 불을 끄고 보쌈을 풀어 과부를 끌어내어 옷을 벗기려 하자 과부가 아닌 과부의 남동생은 힘을 주어 달려드는 호라비를 걷어 차버렸다. 호라비는 과부가 아마 첫날이어서 아직 분이 안 풀린 모양이려니 생각하고 큰딸을 불러 업어온 새어머니와 같이 자면서 위로하고 안심시키라 이르고는 사랑방으로 건너갔다. 큰딸은 아버지가 과부를 업어왔으리라 여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깍듯이 예를 갖추어 어머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소녀와 함께 주무시지요. 하고서 치마 저고리를 벗고 과부의 남동생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호라비가 사랑방에서 큰딸이 들어간 안방 쪽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싸움이 벌어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잠잠함으로 흡족해하면서 다음날 날이 밝으면 과부를 달래기로 하였다. 한편 안방에서는 나이가 20이 넘도록 장가를 못 든 과부의 남동생이 처녀가 치마 저고리를 벗고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대로 가만 놓아둘 리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큰딸이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호라비가 물었다. 왜 그러고 먼 산만 바라보고 서 있느냐?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세요. 어젯밤에 업어온 사람은 과부가 아니에요. 호라비가 놀라서 안방으로 가보니 안방에는 과부가 아닌 건장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다시 놀란 호라비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예, 저 말입니까? 저는 어젯밤에 보쌈으로 업혀온 이 집의 사위옵니다. 하더란다. 어떤 문사가 율문에 대해 무척 정통하였으므로 그에게 수업을 듣는 아전들이 많았다. 문사의 아내가 몰래 들으니 유부녀가 사내와 눈이 맞아 간통하면 매 80대이고 주인이 종의 계집과 간음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들으니 첩을 간통한 경우 간통죄의 벌을 한 등급 낮춘다고 하였다. 마음속으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다. 율무는 누가 정한 것인지요? 옛날에 어진 사대부여. 국가의 제도와 법을 만드는데 어째서 남자의 손에만 맡깁니까? 간통죄에 대한 법률 같은 경우 처와 첩이 무엇이 다르다고 한 등급을 낮추며 유부녀와 간통한 경우 노비의 처는 다른 유부녀와 무엇이 다르기에 유독 문제 삼지 않습니까? 법을 세움에 자기에게 맞추어 편의대로 입법함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법을 세움에 반드시 사대부 처와 더불어 생각하고 논의하여 입법했다면 틀림없이 이러한 병폐가 없이 공정했을 것입니다. 문사가 말했다. 당신의 말이 잘못 이치는 있소. 만약 아낙네에게 입법하게 한다면 아내가 간통죄를 범하면 첩보다 한 등급을 낮추었을 것이요. 여주인이 계집종의 지아비와 간통하는 경우에도 또한 문제 삼지 않았을 거요. 문사의 아내는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한 주막에 들렀다. 그런데 주막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은 안방에 붙은 작은 곁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곳은 안방과의 사이에 정식벽이 없고 종이로 바른 장지 하나만 있을 따름이었다. 이 사람이 밤중에 누워 있자니 주점주인 부부의 잠자리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다. 부인의 옷을 벗기는 소리, 흥분이 고조되어 신음하는 소리, 절정에 올라서 희희낙낙하는 사랑의 속삭임까지 모두 잘 들렸다. 주인 부부의 한바탕 작업이 끝나자 남편이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내 오늘 하루 종일 손님들 때문에 힘들었소. 내가 온종일 피로하다 못해 허리까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오.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지. 그러니 고맙게 여겨야 하오. 뭐라고요? 그럼 숫돌에 칼을 갈면서 칼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숫돌을 위해서란 말이네요. 이러면서 부부는 한참 동안 웃는 것이었다. 남편은 부인을 껴안으면서 귀에 대고 말했다. 여보, 전날 당신이 귀이개로 이 귀를 후비던데 그것은 귀가 가려워서 후빈 것이요. 그 귀이개를 위해 후빈 게요? 이에 부인은 대꾸는 하지 않고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자 곁방에서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슬그머니 웃으면서 그야 두말할 여지 없이 귀를 위해 후빈 것이지요. 라고 말하니 부부는 부끄러워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더라 한다. 어떤 한 선비가 나이 30살이 가깝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적당한 혼처가 있어 사주를 교환하고 혼인날까지 잡아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비가 혼례를 치르기 전에 은근히 처녀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서 볼 일이 있어서 지나던 길이라 핑계를 대고는 처가가 될 집에 들리게 되었다. 석양 무렵 선비는 처녀의 방이 있음직한 뒤뜰로 나가 처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고 있자니까 과연 얼마 후에 처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지라
선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돌아서서 소변을 보는 척하였다. 처녀 또한 장차 자신의 난군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던 차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힐끗 선비의 등에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양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통해 처녀는 선비의 약물 크기를 보았던 것이다. 처녀는 깜짝 놀라 곧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싫어요, 어머니 난 절대로 시집 안 갈 거예요. 왜 이러니? 왜 이래? 어서 까닭을 말해봐라. 글쎄 병신이 되고 싶지 않은걸요. 병신?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처녀는 방금 바라본 선비의 우람한 약물 그림자 이야기를 하였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과연 사위의 약물이 그리 우람하다면 딸이 병신이 될 것 같은 의심도 드는지라 어머니는 그날 밤 사랑채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선비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한즉 선비는 픽 웃으면서 이거원. 아니 장모님 왜 그런 이야기를 믿습니까? 걱정이 되신다면 직접 보여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처녀의 어머니는 지체가 높은 여자였으나 원체 딸이 병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자세히 검사하였다. 그리고는 안심이 되어 딸에게로 돌아가 내 난군 될 사람이 약물을 대패로 깎아낼 터이니 염려 말라고 하더라. 처녀는 안심하게 되었고 드디어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운우지정을 몇 번 되풀이한 후에 신부가 하는 말이 서방님, 지난번에 밀어버린 대패밥을 다시 찾아올 수 없나요? 하더란다. 옛날에 한 선비가 나이 30이 넘어 아들 하나를 낳아 애지중지 길렀다. 이 아이가 17살이 되니 미모가 출중하여 보는 사람들 모두 칭찬이 자자했다. 하루는 맹인 점장이가 왔기에 아이의 장래 화복을 물으니 맹인은 점을 쳐보고서 크게 걱정했다. 이 아이는 15세가 넘으면 크게 귀한 몸이 되는데 그 안에 장가를 들어 횡사할 애군이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소. 이 말을 들은 선비는 크게 놀라 맹인에게 매달렸다. 아니 크게 귀한 몸이 된다면서 횡사를 한다니 무슨 괴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횡액을 면할 수 있겠는지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렇지, 액을 면할 수가 있겠군요. 청기를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선비의 처지가 몹시 딱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인데 또한 가엾은 일이니 내 방법을 알려드리리다. 이 아이가 장가를 가게 되면 비록 사흘 동안이라도 신부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석의 식사를 비롯한 어떤 음식도 처가의 것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처갓집을 들락날락 왕래만 한다면 자연히 재앙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맹인은 이렇게 일러주고는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단단히 봉해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간직했다가 아주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 보라 하고는 떠나갔다. 세월이 흘러 이 아이가 15세에 이르니 얼굴이 관옥 같고 출중하여 모두들 흠모하는 당당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이에 한 중매가 나서 권기가인 어떤 재상의 딸과 혼인할 것을 권하여 정혼을 하게 되었다. 혼인하는 날 신랑이 대례를 치른 후 신부집에서 차려주는 오찬이며 석반에 손도 대지 않고 한 잔의 물도 마시지 않으니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첫날 밤에도 신부와 자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니 처부모는 크게 의심하고 화를 냈으며 일가 친척들도 모두 그럴 수 있느냐고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신부가 있는 처가를 들락거리며 세월을 보낸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그런데 이 무렵 어느 날 밤 신부가 칼에 맞아 유혈이 낭자한 채 숨져있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신부 집에서는 온 집안이 통곡했고 죽인 사람을 알지 못하니 자연히 왔다 갔다 왕래만 하는 신랑을 의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곧 신랑이 혼례 이후로 처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더니 이런 변난을 일으킨 것으로 단정짓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신랑을 관가에 고발하니 형조에서 이 문제를 심리하기에 이르렀다. 형조 판서가 신랑을 잡아들여 문초하기를 신랑은 처가에서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신부가 칼에 맞아 죽은 사실이 그 행동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니
숨김없이 이실 직고할지어다 라고 추상 같은 호령으로 엄하게 추궁하는 것이었다. 이에 신랑은 처가에서 숙식을 하지 않은 것은 부친께서 시키신 바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며 신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 더 이상 실토할 것이 없다고 아뢰었다. 이에 형조판서는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형벌기구를 갖추어 엄하게 형문하려고 했다. 그러자 신랑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문득 위급할 때 보라고 했던 그 맹인의 그림이 생각나자 종이를 꺼내 들고 외쳤다. 형판대감께서는 이 종이를 보시고 처분을 내리소서. 이에 형조판서는 그 종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펼쳐보니 노란 종이에 개 3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형조판서가 그 그림을 보고 반나절이나 생각한 끝에 무릎을 탁 치면서 군조를 불러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신부 집으로 가서 집안 사람과 모든 아랫사람이며 종들 중에 황삼술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면 찾아서 데려오너라. 명령을 받은 군졸들이 신부 집으로 달려가서 집안 사람 이름을 일일이 조사하니 과연 그 집안일을 주선하는 겸인 중에 황삼술이란 자가 있어 데리고 왔다. 그러자 형조판서는 황삼술을 꾸려놓고 엄하게 문초했다. 듣거라. 내 죄는 네가 응당 잘 알 것이니라. 내 다 알고 있으니 일일이 자백하여 여기 신랑으로 하여금 무고하게 재액을 끼침이 없도록 할지니라. 조금이라도 숨기는 일이 있다가는 형문을 당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이에 황삼술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이실 직고하는 것이었다. 황삼술 아래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짓고 어찌 명철하신 형판대감 앞에서 숨김이 있겠나이까? 소인이 오랫동안 그 댁 처자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던 중에 마침 혼인이 성사되니 우리 두 사람은 신랑을 죽이고 먼 곳으로 도망쳐 숨어 살기로 굳게 언약을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혼례 후 신랑이 처가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니 죽일 방도가 없었사옵니다. 그러던 차에 신부 또한 지난날 서로 접했던 일은 후회막급이니 없었던 일로 하고 이제 혼인을 했으니 이후로는 결코 몸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인과 접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소인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만 칼로 찔러 죽였사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시어 형판대감 같은 명철하신 판관을 만나게 하셨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사옵니다. 이렇게 순순히 자백하니 형조판서는 황삼수를 매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고 신랑은 위로하여 풀어주었다. 앞서 노란 종이에 그린 개 3마리에 대해 형조판서는 종이가 노란색이니 황씨이고 술은 개를 뜻하니 황삼술이란 사실을 추리해 알아낸 것이었다. 그러니 맹인의 귀신 같은 점괘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신점이었고 형조판서의 추리력 또한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였다.